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영덕의 풍력발전단지에 있는 발전기 터빈에서 불이 나 작업자 3명이 숨졌습니다. 또 불똥이 주변으로 튀며 산불로 번졌고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현장에 YTN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이곳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부터 이제 날개가 추가로 떨어지고 불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교통이 모두 차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이 부러진 풍력발전기가 바로 사고 풍력발전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상으로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윗부분은 모두 까맣게 타 있는 상태고요. 원래 3개가 달려 있었던 날개, 그러니까 블레이드도 2개가 떨어져서 1개만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소방대원들이 불이 추가적으로 확산하지 않게끔 작업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북 영덕에 있는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전기에 불이 난 건 오늘 낮 1시 10분쯤입니다. 화재 당시 영상을 보면 풍력발전기 터빈 주변에 연기가 일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퍼지는데요. 이 풍력발전기 날개, 이른바 블레이드 2개가 부러져 떨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풍력발전기 관련 업체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40대 2명과 50대 1명인데 모두 남성입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불이 난 발전기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아직 정확한 사망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숨진 노동자들이 어떤 작업을 했고 어떻게 불이나 탈출하지 못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불이 주변 산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내용도 한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저희 취재진이 들고 있는 이 마이크로 이 헬기가 계속해서 날아다니는 그런 소리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들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계속 헬기가 심심찮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 주변으로 번진 불을 끄고 있는데요. 발전기에서 불이 붙은 잔해 또 날개가 바닥에 넓게 퍼지면서 이 주변 산으로 불이 확산한 겁니다. 발전기 높이가 80m 정도인 만큼 불똥이 넓게 퍼졌고 바닷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진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헬기 11대와 또 진화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산불 확산을 막고 있는데요. 오후 4시 반 기준 진화율은 80%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발전기 잔해에서 검은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기름도 불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완전히 불을 끄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네, 불이 난 풍력발전단지에선 지난달에 발전기가 도로 쪽으로 꺾이는 사고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위치를 조금 옮겼는데요. 이 조금 전까지 서 있던 곳에서 한 10발자국 정도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좀 굽은 구조물이 보이는데 저게 바로 지난달에 이 꺾임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 풍력발전기입니다. 이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 철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직까지 철거가 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데요. 이 두 풍력발전기 한 달 사이 사고가 난 두 풍력발전기 간의 이 거리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한 500-6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차들이 간신히 부러진 구조물을 피하는 아슬아슬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자칫하면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때도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풍력발전기가 낡은 탓이라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곳 발전단지는 지난 2005년에 조성돼 발전기들이 대부분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겼습니다. 이 노후 풍력발전단지에서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큰 사고가 나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에 들어갔고 동시에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 14명 가운데 1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합동감식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합동감식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감식은 경찰과 소방, 국과수와 검찰 등 9개 기관이 참여했고 62명이 투입됐습니다. 감식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족 대표 2명도 함께 참관했습니다.
무너진 동강 건물 1층 엔진 밸브 생산 공정 부근을 유력한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감식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생산 공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희생자 9명이 발견된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감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장 감식과 함께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동시에 압수수색도 진행을 하고 있죠. 네, 합동 감식에 앞서 오늘 오전 9시부터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5시쯤 경찰은 압수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현장에서 안전과 화재 예방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압수수색에 경찰 40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명 등 수사관 60명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 등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안전공업 임직원 10명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임직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희생자 13명에 대한 신원도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14명 가운데 13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문 분석을 통해 2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유전자 분석으로 11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명은 훼손 정도가 심해 DNA 검출이 되지 않아 추가 정밀 감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화재 현장에서 기존 희생자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돼 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신원과 시신 확인 작업이 완료된 12명을 우선 유족들에게 인도했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과 확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한 최후 통첩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전소를 파괴하겠다는 미국과 이란의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중동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가장 큰 발전소부터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 테헤란 인근의 다마반드 발전소가 첫 번째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800메가와트 규모의 LNG 발전소로 이란에서는 가장 큰 데다 수도 테헤란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란의 유일한 사업 원전이자 중동에서 가장 큰 원전인 부쉐르 발전소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만 연안의 부쉐르 원전이 파괴돼 냉각수가 유출될 경우 오염물질이 걸프 해안 전역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에 원전 근처에 포탄이 떨어지자 국제원자력 기구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Отреагировав и в ночь после этого инцидента, и вчера, и мне кажется очень правильным сейчас до всех лидеров стран. 사실 이란의 보복이 더 걱정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전력 시설을 공격하면 30분 안에 중동 지역 전체가 정전 상태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مانع استمرار عملیات ما برای نابودسازی زیرساخت‌های انرژی، نفت و صنعت آمریکا و همپیمانان او در منطقه شود. 발전소에 그치지 않고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 보복하게 되면 중동 국가들에겐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식수 대부분을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단 며칠 만에 물 부족 대란을 맞게 됩니다. 실제 이란은 지난 7일 미국이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자 다음 날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에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여기다 이란이 작정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전면적으로 기뢰를 뿌리거나 선박 납포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불응된 이란 발전소 초토화 발언에 대해서 협박과 테러는 우리의 단결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란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환상은 역사를 창조하는 나라의 의지를 거스르려는 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국토를 침범하는 자들 외에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망상에서 나온 협박에 우리는 전장에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남부 도시 두 곳에 잇따른 요격 실패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방공망 자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의 핵시설까지 노리고 있다며 전 세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중동 현재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이스라엘 남부 도시 이 두 곳의 방공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렸는데 관련해서 이스라엘군의 발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도시 디모나와 아라드에 이란 공습이 쏟아진 건 지난 주말 밤이었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군 요격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200명 가까운 부상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특히 디모나는 이스라엘 핵 개발의 중심 도시이고 바로 인근에 핵시설이 있어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두 도시의 요격 실패를 인정했지만 공군 조사 결과 두 사건은 서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각각 다른 원인으로 요격에 실패했고 방공망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미사일 탐지에서 요격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점이 발견되면 수정해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전쟁의 요격률은 90%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미국의 부족한 요격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여러 번 나온 만큼 오랜 전쟁의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전쟁에 미국 외 다른 나라도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주말에 공습 피해를 입은 남부 도시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핵시설이 있는 디모나까지 공습할 정도로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다른 국가 지도자들도 이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President Trump's call to ha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front this terrorist fanatic regime of zealots. That is a call not only for the security of America and the security of Israel, it's for the security of the entire world. And it's time for them to act.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번 전쟁의 장기전을 시사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중반일 뿐이라며 앞으로 몇 주는 더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특히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폭파한 건 장기전에 대비해 보급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 4월 1일부터 이어지는 유대교 최대 명절 6월절 기간에도 전투는 계속될 거라며 이란과 레바논을 향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세도 약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네, 어젯밤 예루살렘과 서한 하늘에서는 또다시 이란의 집속탄 공격이 목격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집속탄 미사일이 찍힌 영상을 전하며 미사일이 한 발 이상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탄두 하나에 자탄 수십 개가 들어가 피해 범위가 넓고 요격이 어려운 집속탄은 이스라엘 방공망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길에 놓인 이곳 요르단에서도 오늘 수차례 공습 경보가 울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까지 이제 14시간가량 남은 가운데 양측의 교전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두고 연일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의 이면에는 이란 하르그 섬을 장악해 미국 우위의 종전을 끌어내려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전쟁은 거의 끝났다는 낙관론과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최후 통첩.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발언들은
이란 지도부의 대응력을 분산시키는 고도의 최대 압박 전술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칼끝은 이란 경제의 아킬레스건 하르그 섬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We had a very successful bombing campaign against the military installations at Karg Island, the nexus for all the Iranian oil supply. What could happen with Karg Island? We'll see. 미국이 노리는 건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처리하는 하르그 섬의 물리적 장악입니다. 이를 계기로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영구 개방을 조건으로 하는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을 강요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장악 이후의 구상도 구체적입니다. 석유 대금을 미국 관리 계좌에 동결하고 식량과 약품 수입만 허용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이런 미국의 구상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에 대한 준비도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به خاطر ما هیچ مشکلی از این جهت نداریم. حتی خارک رو هم تصرف بکنن ما به عنوان اینکه سرزمینمون هست به اونها حمله خواهیم کرد ولی اینکه مشکلی برای ما ایجاد کنه در صادرات نفت ما هیچ مشکلی نداریم. 군사적 실행 준비는 착착 진행 중입니다. 일본에서 출항한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호와 제31 해병 원정대 그리고 본토의 제82 공수사단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군사력으로 해협을 강행 돌파한 뒤 하르그 섬만 정밀 점령하는 흰색 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You know, I may have a plan or I may not, but how would I ever say that to a reporter? Certainly a place that people are talking about, but I can't say yeah. 미 국방부가 요청한 2천억 달러 규모 긴급 예산은 이미 하르그 섬 점령을 포함한 장기적 대치를 실전 시나리오로 확정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지상군 투입은 없다던 트럼프의 변칙적 발언은 하르그 섬을 지렛대 삼아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실리 위주의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 전쟁에 반대하면서 사임한 미국의 전직 대테러 수장이 이란 영토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조 켄트 전 국가대테러센터 소장은 현지 시각 20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 점령 시나리오에 대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켄트 전 소장은 그곳에 미군을 투입하는 것은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인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중동 원유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다음 달이면 원유 재고가 바닥날 거란 4월 위기설에 정부가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이 비축유를 방출하고 나프타 수출도 제한하는 등 에너지 위기를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이 끊긴 가운데 국내 재고까지 바닥날 것이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계속 원유 물량은 도입될 것이라며 당장 위기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유사들이 이미 홍해 주변에서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섰고 그 이전에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 배럴이 순차 공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과 다음 달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400만 배럴이 입고되고 나머지 물량은 다음 달 중순까지 차례로 들어오게 됩니다. 민간 재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중순에 비축해둔 원유 방출을 시작한다는 설명입니다. 일단 4월에 전반적으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 하지만 요거는 그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비축유를 통해서 4월에 저희가 수급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제품의 기초 원료로 쓰여 이른바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을 위해 수출 제한 카드도 검토 중입니다. 국내 정유사가 해외에 수출하는 나프타 물량을 제한해 국내로 물량을 돌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당초 다음 달 초로 우려됐던 석유화학업체의 공장 가동 중단 시점을 5월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외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그런 업체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 협조를 받아가지고 좀 긴급 수급 조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망 지원센터를 설치해 나프타와 요소 등 핵심 품목 40개의 수급 상황을 24시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발언으로 중동 전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코스피가 6%, 코스닥이 5% 급락했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에 근접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인
1,517원까지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우리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웅 기자,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올해 6번째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는데 오늘 증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5,700선에 올랐던 코스피가 375포인트나 빠지면서 5,405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 내린 채 출발했는데 장중에 낙폭이 6%로 확대됐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했던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면서 3월이 지나지 않아 6번의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인은 3조 6천억 원, 기관은 3조 8천억 원 규모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는 3일 연속 계속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의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6%, SK하이닉스가 7%, 현대차가 6% 급락했습니다. 삼성 E&A 등 극히 일부 종목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2% 내린 채 출발해 5% 하락한 109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개인 홀로 저가 매수에 나서 순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4원으로 출발해 1,51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1,502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1,517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0일 1,561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간 거래 이후에도 1,518원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악화로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8달러, WTI 즉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1,500원을 넘는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상승 추세인데 중동 전쟁 여파까지 겹친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웅입니다. 네, 4주째로 접어든 중동 전쟁 상황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제 그 이틀이 내일 오전 우리 시각으로 8시 44분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란은 뭐 강경 대응을 해왔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란은 곧바로 얘기를 했죠. 우리 호르무즈 봉쇄한 적이 없는데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봉쇄를 풀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란은 장군해서 멍군을 했습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은 적이 없다라고 던졌죠. 그리고 다 이렇게 통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판단이 내리겠죠. 아니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공격을 해서 뭐 지금 다마반드 시설을 때릴 것인지 진짜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그 에너지 시설부터 때린다 그랬거든요. 전력 시설을 때린다 그랬으니까 뭐 다마반드가 제일 큰 전력 단일 전력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때릴 것으로 이게 판명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린 막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 이런 식으로도 시나리오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장난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마반드의 시설을 직접 때린 게 아니라 그런 발전소의 부속 시설들을 때리고 나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공격할 건데 또 확실히 풀고 니네들이 나가지 않으면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얘기를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지금 이제 발전 시설까지 그러니까 생활 시설, 인프라 시설까지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전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어찌됐건 협상을 원해서 압박을 최대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지상군 파견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겁니다.
출구 전략을 쓰고 싶은데 출구 전략이 되려면 자기네들이 처음 전쟁을 얘기했던 그런 목적이 속이 완수가 돼야 됩니다. 완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핵 능력을 불능화시키겠다. 그래서 나탄즈 시설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있습니다. 나탄즈 시설을 그럼 때렸는데 그럼 핵이 불능화됐습니까? 근데 정권 교체가 되지 않고서는 핵 불능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시설을 어떻게 그 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핵을 개발하겠다는 의지와 과학자와 노하우가 축적된 게 있고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것인데 핵시설만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승리했다는 성과 만들기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탄즈를 공격했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공격을 그러니까 항행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지상군 파견을 해서 지금 A-10 폭격기와 아파치 헬기가 가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과연 호르무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핵 위협을 없애겠다, 나탄즈 때렸고, 그 다음에 그 발사대와 그런 비대칭 전력, 그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없애겠다,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더 할 겁니다. 지금 뭐 70-80%를 없앴다 그러는데 더 공격을 하고 우리가 거의 90% 이상 했다 그러면 또 성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해군을 절멸하겠다. 그 목적은 해군 절멸의 목적은 호르무즈 항행을 우리가 뚫어내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지정학적인 것을 이용해서 이란이 장난치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해군 절멸 거의 다 했습니다. 70척 함대를 다 괴멸시켰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기함대 전략, 그러니까 그 쾌속종이나 이런 걸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완전 다 없애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없앴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A-10 폭격기 아파치 공격 헬기를 보낸 거고 그걸 다 뭔가 작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지상군 그 상륙 작전 할 수 있는 부대가 가서 이걸 다 소멸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승리했다. 우리가 했던 목표를 다 완수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지 출구 전략의 그 필수 조건이 실행할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더 압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 뭐하고 얘기가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들은 이란이 합의를 원하거든요. 요번에 엑시오스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원래 이란이 원했던 우리의 그 자치권을 인정해달라,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농축우라늄 폐기가 아니라 동결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란 측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생긴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우리 농축우라늄을 끝내는 지켰다. 5년 그래서 이런 모든 사인이 지금 이게 메시지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군사를 보내 전쟁을 더 확전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건 다 했고 이게 실제로 그게 된지 안 된지는 상관없이 나는 다 했고 나는 승리했고 여기는 항해는 뚫렸고 이런 것들을 하는 명분 쌓기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되게 제한적이게 통제된 상황에서 공격을 하거든요. 나탄즈 핵시설을 맞으니까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공격했고 니네들이 지금 다마반드 그 생산 인프라 시설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담수화 시설 그것도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 시설이거든요. 그걸 공격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막 혼란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통제된 벼랑 끝 전술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이 중동 그 문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지금 하나의 개괄적으로 이제 다 짚어주셨는데 좀 하나하나씩 또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데 참 어렵네요. 복잡다단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협상을 위한 최후 통첩이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게 이제 과연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일까요? 이리저리 다 얘기하는 것들 종합해 보면 출구 전략을 찾으려고 해요. 빨리 정전을 끝내야 되겠다는 그거는 이제 동의를 하시는군요. 내심은 계속 나타나는데 그 양국이 다 자존심을 내세워가면서 하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전쟁 흐름 양상을 보면은 처음엔 전략 폭격기로 추루 표적 뭐 핵시설 미사일시설 다 타격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났다. 이제 우리 승리 전리품이야. 이제 핵시설 다 제거했어. 뭐 요인 암살도 해가지고 지도부 다 제거했어. 거의 끝났어.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상한 소리 하네. 응? 우리는 지금 비대칭전을 다 준비했다는 이거죠. 그래서 모기함대까지 나오고 하면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가지고 또 완전히 목줄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장기전으로 가죠. 장기전으로. 지금 형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근데 거대 세계 1등 강대국인 미국을 겨냥해서는 비대칭 전술밖에 쓸 수 없다는 게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계속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다시 이제 전황을 뒤집는 차원에서 이제 민간 시설을 공격하면서 끌어내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반전 여론도 끌어내고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발전소를 공격했다는 거는 일단 군사적 시설에서 민간 쪽으로 이제 옮기는 하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전 축소 이거는 내가 말뿐이야. 이거는 안 되면은 나는 될 때까지 확전은 나의 목표다. 그래 완전 굴복시키겠다. 근데 강대강으로 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뭔가 48시간을 얘기하는 거는 이 기간 동안 변화를 가져라. 이란도 가져야 되고 관련 당사국들도 우리를 좀 말려달라. 뭐 이런 난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8 이제 발전소까지 공격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어. 이거는 뭐 제 핵전쟁보다는 못하지만 정말 암흑 도시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이 민간인들이 다 아우성을 칠 거고 그다음에 생산, 무기시설, 무기도 생산 못하고 산업시설 다 마비된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갖고 있는 예고를 하는 거죠. 나 경고했어. 국제사회도 경고하고 나 말려줘. 이란 정신 차려. 이건 끝날 수가 없어. 내가 질 것 같아. 나는 세계 1등 강대국인데 군사력 1등인데 이런 식으로 워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출구 전략을 좀 모색하기도 하고 협상을 위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초토화의 범위라든지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도 사실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와 이 핵시설, 에너지 시설이 이란 전쟁의 최종 격전지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중재하려고 하는데 사실 22개국이 뭐 호르무즈에 봉사하지 말라 뭐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종전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협상 출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48시간이라는 시간은 자꾸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이런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그야말로 이제 공언을 했던 대로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이게 초토화가 도대체 어떤 초토화냐 그리고 이제 어디를 공격할 거냐라는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게 다마반드 발전소가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좀 큰 곳이라고 하던데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다마반드 부셰르 얘기 나오곤 있긴 한데요. 다마반드 이게 근데 우리가 요거도 얘기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마반드를 때리면 이게 전력 시설이잖아요. 민간 시설이지 않습니까? 전쟁 범죄입니다, 이게. 이거를 타겟을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조금 의아했던 게 노골적으로 내가 민간 전력 시설을 공격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전쟁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그거를 허용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 타겟을 해서 내가 이 발전소를 다 때릴 거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뭐 법무팀들이 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렇게 공식적으로 뭐가 이게 부수적인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전력 시설만 그것도 민간인이 쓰는 전력을 쓰는 것만 공개해서 이렇게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쟁 범죄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마반드가 부셰르는 더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보도에서도 나오겠지만 핵시설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때려서 그 방사능 누출이 되면 그거는 전쟁 범죄에서 또 이것도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이란만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부셰르는 해변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호르무즈 해협이나 거기 걸프만에 된다고 한다는 것은 주변 국가니까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마반드는 만약에 공격한다면 상징성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이란 전력의 4%를 담당하는 그 플랜트고 한 3천 최대치로 하면 3,000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설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직접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봉쇄를 풀어야지 공격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란이 우린 봉쇄한 적 없는 대로 맞받아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생각할 때 공격을 할 때 이게 과연 진짜 다마반드와 진짜 그런 전력 시설을 때릴지 아니면 그 주변 시설, 그러니까 거기는 그 보조 시설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발전기 옆에는 배터리 시설도 있을 거고 충전 시설도 있을 테니까 그거를 때리고 나서 우리가 경고했다 더 갈 수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좀 지켜보죠. 아직 48시간 되고 어떤 거를 타격할지 지켜보는 모양인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가능할까? 과연 이건 대놓고 국제법을 예. 위반한 거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그 지켜보는 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뭐 전쟁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를 하는 거 말고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쟁을 진행을 했을 때 초창기에 친미 정권을 원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완전 그 이란 국민들의 반감을 엄청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 이제 원하는 인지전은 끝났다고 보시면 예. 되죠. 왜냐하면 생산 시설을 때리는 순간 뭐 인지전을 해서 뭐 모즈타바가 게이다 뭐 이게 없다 인중봉기에 일어나라. 근데 이란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우리를 죽이러 오는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이미 그런 조짐은 다 보였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전쟁에서 그런 내부 갈등으로 그 국민 분열로 이 정권이 무너질 일은 없는 거죠. 예. 네, 지금 뭐 미 해군이나 해병대 병력이 이제 중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나 하르그 섬에 투입될 걸 염두에 두고 이동 중이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현실화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그건 이제 워닝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그러나 이제 뭐 지금 가는 병력, 있는 병력 다 투합해도 수만 명밖에 안 돼요, 사실. 5, 6만 명 정도인데 많이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사실 우리가 이 복귀를 해보면 91년 이라크전, 2003년 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이때 이제 수십만씩 투입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 정권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다 들어가서 장악하고 민군 작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이 정도로 할 때는 지상군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원래 전쟁 목표는 그런 정도는 규모는 아니었다고 봐요. 일단 핵시설을 억제하겠다. 그다음에 지휘부에서 그 강력한 사람들, 지도부를 제거해서 일단 친미 쪽으로 괜찮은 사람들을 이제 추천이 아니라 자기들이 밀겠다.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굳이 막 수십만 명을 들여볼 필요 없고 지금 가는 거는 우선적으로 강서 상륙단에 있는 특수전 요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양동 작전이죠. 그냥 하르그 섬을 점령할 거야. 또 호르무즈 해협을 돌파할 거야. 그다음에 때로는 멀리 있는 나탄전에 있는데 특수부대를 공병으로 이동해가지고 저 공군 수송해가지고 할 거야. 이게 다목적으로 지금 워닝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미국에서 전쟁 명분이 뭐였냐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핵시설, 핵물질을 탈취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어렵잖아 사실. 어려우니까 이제 그거 이제 협상 조건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는 게임.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병력을 지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고 지금 더 이상 미군이 희생되면은 트럼프도 굉장히 힘들어요. 예. 선거를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왜 전쟁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희생이 좀 늘어난다?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체를 좀 뭐랄까 압박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뭐 전력 시설도 공격한다 말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비난이 이를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호르무즈 해저까지 봉쇄되는 상황에서 전력 시설까지 하면 그 확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최후 통첩 이후에 초토화라는 거는 그것도 압박카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최후 통첩은 왜 지금 최후 통첩이에요? 지금 이미 다 공격하고 자기들은 8, 90% 했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게 뭐 최후 통첩이에요? 지금 어떻게 끝날지를 지금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뭐 비정규전을 이렇게 하니까 제일 무서운 게 비정규전이에요. 이 전쟁 끝나도 이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 이런 상황에서는 저지간 말싸움이 지금 병행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루빨리 나 최선을 다해서 퍼부으면 너희들의 손해다. 빨리 결판을 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협상장으로 나올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실상 봉쇄로 좀 우려가 큰 상황인데 그 우회로로 알려진 곳이죠. 이 홍해도 친이란계 무장 집단인 예멘 후티 반군이 막아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예멘 그 후티 반군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전쟁이 더 크게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우선 그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레토릭 부분에서는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에 10일 전쟁을 끝낼 때 이란 핵은 불능화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불능화. 근데 우리가 물어보죠. 그럼 불능화가 뭔지 그 개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한 대로 이걸 다 타격하고 거의 뭐 괴멸을 시키겠다 이런 모든 언어 자체가 수사로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후티는 말씀을 드리자면 후티가 참여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후티는 헤즈볼라와 같은 프록시, 대리 세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란이 저런 식으로 궁지에 몰려 있고 이란이 자기네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의 목숨거를 걸고 이렇게 그런 공격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후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약간 그 쌍생아처럼 같이 이렇게 딱 붙어서 같이 죽고 같이 그런 형제나 그런 것들이 이제 빌드업, 그러니까 만들어진 세력이라고 한다면 네. 후티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붙었던 거고 역할을 했던 거지 이것이 만약에 자기네들이 막 그렇게 이란과 엄청나게 가까운 끈끈한 유대감으로 만든 세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시아파 그 초승달 연대가 2003년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자기가 연대가 돼서 같이 활동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대로 홍해에 있는 여러 가지 전산망이나 그거를 파괴하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거 그 만델 그 해협을 막고 바벨 만델 그 해협을 막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앵커님들도 보셨지만 최근에 후티가 여기를 막았다 뭐 했다 예전에 가자 전쟁 했을 2년 전 1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는 그 후티 반군이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는. 아니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물론 이제 국제 유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조치를 한 것이겠지만 이란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좀 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산 그 걸프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좀 높은 국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국가들에게는 좀 호재일 수 있는데 이게 전쟁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랄까요? 지금 미국의 적국 아니겠습니까, 이란이? 근데 거기로부터 원유를 제한 두는 것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겠다. 이게 좀 모순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미국이 전쟁 수행 계획을 엉터리로 했다 이게 많은 얘기 나오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냐 했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금수 조치하고 이란산도 자금 동결하고 하면서 그거는 못 쓰게 하면서 이 전쟁 비용을 못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풀어주면은 오히려 전쟁 비용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하나의 전쟁이 잘못된 계획이다. 이건 일반인들이 봐도 이랬다 저랬다 하나.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는 거야. 또 같이 편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전쟁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이 발전소를 만약에 공격하면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해서 공격할 것으로 이제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 뜻을 철회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제 공격을 당하면 여기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는 보여주고 그런데 이게 왜 자기네들이 철회를 했냐면 되게 잘못했다가는 그 걸프 국가의 참전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로 큰 거냐면 외교부 장관들 다 모여 그 걸프 국가 외교부 장관들이 다 모인 곳을 때렸을 때도 이란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압박을 해도 어느 정도 지렛대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다라는 게 잘못 시그널이 가면 걸프 국가가 참전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하고 바레인 같은 경우는 그 해수 담수화로 식수를 100% 자기네들 가져갑니다. 카타르 UAE도 80%, 사우디도 70%라서 담수화 시설을 맞으면 어떤 국가들은 100% 식수가 없어지는 것이고 어떤 국가는 70%, 80% 식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영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고 공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그 카드로 아마 자기네들이 그런 생산 시설, 그러니까 어쩌면 생활 그 인프라 시설 공격을 당해서 자기네들 궁지에 모이면 충분히 담수화 시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 담수화가 너무 공격하기 쉬운 데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물론 카타르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란도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이란은 물 부족 국가는 아닙니다. 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란은 스키장도 있고 산맥도 다 있어서 이란은 그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 하나. 그러면 이란은 해수화 그 시설을 공격을 해서 반격을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도 말한 것지만 통제된 벼랑 끝 전략을 지금 서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담수화 시설까지 때리면 정말 엔드 게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지금 협상을 원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보이는 점이 많아서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조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들 중 하나.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의 그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뭐 얘기해 주셨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뭐 이란과의 회담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왔죠. 네. 근데 6가지 요구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란이 받아들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이 돼야 되겠지만 한 가지 고무적인 건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첫 번째 그 협상안으로 요구한 게 우리의 권리를 그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트럼프 행정부 여태까지는 농축우라늄 포기해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나는 엑시오스에 나온 거는 5년간 동결해랍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미국의 그 압박에서 버텨서 동결이긴 하지만 우리의 핵 프로그램을 유지시켰다라고 하면 이게 승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엑시오스의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 측도 조금 약간 그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협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좀 보는 하나. 물론 지금 강대강으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48시간이 내일 오전 8시 45분인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뭐 그래도 협상력을 좀 키워가는 그리고 협상에 더 방점을 두는 모습이 보여주는 것도 보인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지금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일부가 그 이스라엘 굉장히 이제 요충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뭐 이스라엘의 방공망 있지 않습니까? 아이언돔? 이게 지금 약간 어떤 상황인 겁니까? 무력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방공망이 아이언돔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철통방어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헤즈볼라 쪽 이쪽하고 이 로켓이 있을 때가 거의 적중했어요. 다 24시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뚫어져 쳐다보고 있을 때 90% 이상 넘어가지고 빅히트를 쳤는데 이런 상황은 또 탄도탄을 사용해가지고 원거리에서 뭐 생각지도 않은 일이 타격이거든요. 미사일 시설을 다 폭망했다 했는데 지금 날라온 거예요. 그리고 날라오다가 또 집속탄 같은 걸 터뜨려 버리면은 그거는 뭐 자탄이 수십 개씩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방어하기 사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아이언돔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도 방어 무기를 엄청 소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해이해져요. 또 처음에는 바짝 긴장하고 뭐 뚫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전쟁 피로군이거든. 그래서 지금 뭐 그거 못 막았다고 해가지고 책임 노인을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실제 해보면은 엄청 힘든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90% 이상 요격을 한다.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이제 우리 전작겜에서 봐도 그걸 잘 힘든데 이 총알을 맞히는 거란 말이죠. 요격이라는 게. 그런데 그게 오다가 총알이 분산돼 버려. 그럼 이거는 참으로 방어하기 힘든 거예요. 아무튼 지금 양쪽에 미사일이 다 소진됐다고 방심하는 사이 또 한 번 날라오니까 총 긴장하는 거죠. 지금 살아있구나. 그래서 다시 미사일 전쟁 시작되는 거야 아니야 이래가지고 네타냐후가 엄청 긴장하고 있죠 지금. 지금 이란 상황도 좀 한번 살펴보면 이란 대통령 장남이 쓴 전쟁 일기가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터지고 일부 정치인들이 공황에 빠졌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부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은데 이렇게 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지금 공황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49명 그리고 앞에 그 작년 6월까지 합치면 거의 80명의 수뇌부들이 다 날아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까지 축출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절대로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즈타바도 된 상황이라서 공황 상태인데 당연히 공황 상태일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 그 인프라 시설까지 생활 인프라 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우리도 너네들 담수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물론 물이 많은 국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 순간 그리고 지금 그 초등학교 아이들도 죽고 지금 민간인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모스타바든 지도부 세력들이 이렇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전이나 이렇게 잘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소스에서 듣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최고 지도자가 수뇌부가 야 지금 탄도미사일 갖고 있는 거 미사일 전력 몇 개 있어 이렇게 다 하면
몇 개는 남겨둬라, 각 지역마다. 왜냐하면 그걸 남겨둬야지 협상력이 있으니까. 그 외에는 니네들이 알아서 작전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통제력을 잃은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나름 그 안에서 느슨한 형태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 억지력 강화를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물론 안에는 공항이겠지만 공항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고 그럴 그 상황의 전황이 아니라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생존이라고 하는 이란 국가 생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당연히 당황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전투에서는 그 균열이 나서 무너지는 것은 보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뭐 요충지를 다 파괴를 했다, 뭐 미사일 발사도 다 파괴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란 측의 반격이 좀 이게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가 지금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통계치가 좀 있습니까? 네, 처음에 2,500기에서 6,000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6,000기가 있다고 한 것은 혁명수비대의 주장이었고 대다시 뭐 WISS나 이렇게 영미권 싱크탱크나 2,000기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역계산을 했더니 지금 한 500기에서 600기를 썼다 그러니까 1,400기 정도가 남았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적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근데 1,400기가 그렇다고 해서 1,400기나 남았으니까 막 쓰겠다라는 건 아니고 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소진되면 일하는 협상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지금 나름 쓸 수 있는 것들을 쓰고 뭐 4,000km도 보여주면서 자기네들 억지력 그리고 자기네들이 계속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네. 지금 이렇게 협상력을 높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동발 정세 악화 이후 국내 기름값 급등과 관련해 검찰이 4대 정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네, 업체 간 짬짬이로 기름값을 높여 받는 게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앞서 이 대통령도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국내 주요 정유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S오일과 HD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 이들을 회원으로 둔 대한석유협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미국 이란 전쟁 이후 국제유가 폭등 속 정유사 간 짬짬이로 유류, 석유 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전쟁 발발 이후뿐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의 주요 자료까지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조율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넘길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정부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사 공급 가격이 리터당 100원 넘게 내렸지만 주유소에서 느껴지는 기름값 인하폭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재개 신고하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국무회의에서도 철저한 조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또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점검 강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유가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중동 사태를 악용한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됐다거나 전쟁 수혜주를 추천한다고 속이는 등 다양한 수법에 경찰이 긴급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김다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류세가 올랐다며 빠른 항공권 발급을 위해 중도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문자입니다. 언뜻 보면 여행사 안내 같지만 개인 정보를 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스미싱 문자입니다. 항공권이 취소됐으니 확인하라며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신용카드 번호나 이름, 연락처를 입력하는 순간 정보가 탈취됩니다. 혼란한 중동 정세가 이른바 돈 복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전쟁 수혜주를 내세운 투자 사기도 기승입니다. 유가나 방산 종목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리딩방 참여를 유도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이달 들어 접수된 중동 사태 관련 피싱 신고 2,760건 가운데 96%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 의사나 군인인 척 접근해 돈을 달라고 하는 연애 빙자 사기도 있었는데 다행히 아직 실제 피해로 이어진 경우는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원금이나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경계하고 항공편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만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그런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그래서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은 애초부터 절대 누르시지 않는 게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또 구호단체인 척 기부를 유도하거나 소상공인 대출이나 유류비 환급처럼 정부 정책을 빙자한 사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심 사례는 1394나 112로 즉각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 봄 기온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바깥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7도 등 아침에도 쌀쌀함이 조금 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17도, 대전 19도, 광주 1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는 조금 낮지만 예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웃돌며 역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잔뜩 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낮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후 내륙은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기가 점점 더 메마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란은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경고를 했는데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길목입니다. 오만만 해상의 유조선 몇 척이 이곳 무스카트에 있는 정유소에서 기름을 선적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장 바다는 평온해 보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최후 통첩 시한은 이제 1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48시간 안에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초토화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였습니다. 미국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와이츠 주 UN 미국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가스 화력 발전소 등이 잠재적 표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익명의 이스라엘 당국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의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을 염두에 두고 미 해군 병력이 이동 중이란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물밑 협상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란과의 회담에 대비해 초기 논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앞으로 5년 동안 미사일 개발과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경우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번 전쟁에 대해 배상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을 제시했지만 이란도 현재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자국 발전소가 공격받는다면 이란은 이스라엘의 발전소와 또 미군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걸프 지역 국가들의 발전소까지 보복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반 시설 등도 표적이 될 거라며 이란의 실행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고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ما مصممیم هر تهدیدی را در همان سطح که در تراز بازدارندگی ایجاد می کند پاسخ دهیم و این کار را خواهیم کرد. آمریکایی ها قابلیت های ما را نمی شناسند و در میدان خواهند دید.
걸프 지역 국가들의 식수 공급에 필수적인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한 태도 변화도 주목됩니다. 어제 이란군 성명에 공격 대상 중 하나로 지목됐던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한 위협은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성명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걸프국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 민간인에게 고통을 주려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란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 나라가 모일 거란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22개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해 결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개방 의지에 응답하기 위해 군사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무엇이, 언제, 어디에 필요한지 등을 논의 중이란 겁니다. 류터 총장은 시기가 무르익는 즉시 계획을 수립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류터 총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선 미국의 이란 공격을 옹호하며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처럼 협상을 오래 끌다간 핵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발언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지만 미국은 한편으로 6대 요구안을 마련하고 물밑 회담 준비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내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민간 전력 공급 시설인 만큼 타격 시 발생하는 민간인의 고통이 군사적 이득보다 크다며 명백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란이 먼저 국제법을 어기고 민간 시설을 방패로 삼고 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제법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군사와 민간 시설을 혼용해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From hiding weapons under schools and hospitals to using power plants and other critical infrastructure to not only power their military but their civilian, and they deliberately blend. 국제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국제사회 우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중동 정쟁이 위험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고 교황도 즉각적인 휴전을 다시 호소했습니다. Rinnovo con forza l'appello a perseverare nella preghiera affinché cessino le ostilità e si aprano finalmente cammini di pace fondati sul dialogo sincero.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회담에 대비해 6대 요구를 마련하고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으며 지난해 공격받은 핵시설 해체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피해 배상 요구는 동결 자산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달래는 출구 전략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연일 이란 전쟁과 관련해 엇갈리는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극도의 혼란과 긴장이 교차하는 안개 속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축소 언급 하루 만에 이란 발전소 초토화를 경고했는데 냉온탕을 넘나드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오락가락 발언이 전쟁에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군사작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목표 달성에 상당히 근접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I think we won. We've knocked out their Navy, their Air Force. We've knocked out their anti-aircraft. We've knocked out everything. We're roaming free. From a military standpoint, all they're doing is clogging up the strait. But from a military standpoint, they're finished. 그러나 하루 뒤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48시간 안에 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완전히 파괴할 거라는 정반대 메시지를 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할 때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왔습니다. There are no plans to target Iran's oil industry, their natural gas industry, or anything about their energy industry. If these are Israeli strikes.
에너지 인프라 타격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체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کلیه زیرساخت‌های انرژی، فناوری اطلاعات و آب شیرین‌کن‌های متعلق به آمریکا و رژیم در منطقه هدف قرار خواهند گرفت و من نصر الا من عند الله العزیز الحکیم.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 48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24일 오전 8시 44분까지입니다. 최후 통첩 시한이 다 됐을 때 실제로 발전소를 타격할지 트럼프 스타일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가고 있다는 식으로 한 발 빼는 새로운 입장을 낼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오락가락 전략은 미국 안에서도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민간 발전소 공격이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공황 상태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AP통신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유가가 미국 소비자들을 압박하자 트럼프가 조급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으며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의 이면에는 이란 하르그 섬을 장악해서 미국 우위의 종전을 끌어내려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전쟁은 거의 끝났다는 낙관론과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최후 통첩.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발언들은 이란 지도부의 대응력을 분산시키는 고도의 최대 압박 전술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칼끝은 이란 경제의 아킬레스건 하르그 섬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We had a very successful bombing campaign against the military installations at Karg Island, the nexus for all the Iranian oil supply. What could happen with Karg Island? We'll see. 미국이 노리는 건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처리하는 하르그 섬의 물리적 장악입니다. 이를 계기로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영구 개방을 조건으로 하는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을 강요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장악 이후의 구상도 구체적입니다. 석유 대금을 미국 관리 계좌에 동결하고 식량과 약품 수입만 허용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이런 미국의 구상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에 대한 준비도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به خاطر ما هیچ مشکلی از این جهت نداریم. حتی خارک رو هم تصرف بکنن ما به عنوان اینکه سرزمینمون هست به اونها حمله خواهیم کرد ولی اینکه مشکلی برای ما ایجاد کنه در صادرات نفت ما هیچ مشکلی نداریم. 군사적 실행 준비는 착착 진행 중입니다. 일본에서 출항한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호와 제31 해병 원정대 그리고 본토의 제82 공수사단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군사력으로 해협을 강행 돌파한 뒤 하르그 섬만 정밀 점령하는 흰색 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You know, I may have a plan or I may not, but how would I ever say that to a reporter? Certainly a place that people are talking about, but I can't say yeah. 미 국방부가 요청한 2천억 달러 규모 긴급 예산은 이미 하르그 섬 점령을 포함한 장기적 대치를 실전 시나리오로 확정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지상군 투입은 없다던 트럼프의 변칙적 발언은 하르그 섬을 지렛대 삼아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실리 위주의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측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미국의 잠재적 군사작전에 앞으로 몇 주가 소요될 것이란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스라엘 채널 12방송이 현지 시각 22일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 통첩에 이란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군은 작전 수행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관계자들은 이스라엘 측에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볼모로 잡는 상황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간 22일 이란에서 진행 중인 군사 목표물 타격 장면이 담긴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SNS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공습 장면을 공개하면서 미군이 이란 정권의 자폭형 공격 드론 능력을 계속해서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 타격 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서로 경고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바레인의 주거 지역을 덮쳐 32명이 다친 대규모 폭발 사건이 미군의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오발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소재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 전문가팀은 현지 시각 20일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과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 이란의 드론 공격을 원인으로 지목했던 미국과 바레인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란 전쟁이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중동 일대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과 주변국들의 민간인 사망자 수가 이미 수천 명대에 이른 가운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난, 문화재 파괴, 그리고 환경오염 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상호 기자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적인 공습 대상인 이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이란 인권운동단체 인권운동가 통신은 현지 시간 21일까지 이란의 민간인 사망자가 어린이 213명을 포함해 최소 1,406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남부 미나부의 한 초등학교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떨어져 175명이 숨졌는데 대다수는 어린이였습니다. سند جنایت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رای همه اثبات بود. خوبی آوارها رو ببینید. این یک مدرسه‌این که 이란 적신호사는 개전 이래 민간 시설 8만여 곳이 공격받았고 그 가운데 260곳은 의료 시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내 유류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심각한 대기오염도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 인근의 연료 저장고를 지난 7일에 공습했고 이에 따라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출되면서 그 다음 날인 8일 테헤란에 시꺼먼 구름이 끼고 기름비가 내렸습니다. 이란 주민들은 전쟁으로 전력 공급 지장과 의약품, 운유, 연료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골레스탄 궁전과 이스파한의 알리카프 궁전 등도 1954년 헤이그 조약에 따른 보호대상 문화재임을 나타내는 푸른 깃발을 내걸었으나 공습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서도 민간 피해와 민간인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이란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에서 민간인 피해가 심각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일 이래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최소 1,02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مدنيين الله لا يوفقهم يا رب الله لا يوفقهم اللي عملوه هيدي مجزرة.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3주간 16명이 이란이나 헤즈볼라 등의 공습 또는 이스라엘군의 오인 공격 등으로 숨졌고 쿠웨이트에서도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만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주변국들과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등에서도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 민간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브래드 쿠퍼 미국 중부사령관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란 지도부가 민간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란 정권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현지 시간 22일 이란 반체제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란은 절망에 빠져 있고 지난 2주 동안 300회 이상 의도적으로 민간 표적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계획보다 앞서 있거나 또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제조 시설이 집중 타격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이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2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좋은 소식은 지난 19일 이후 22개국의 그룹, 대부분 나토 회원국이지만 일본, 한국, 호주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능한 빨리 자유롭게 개방되도록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터 총장은 현재 이 22개국 그룹이 미국과 함께 군사 인력과 다른 인력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이를 함께 할 것인지를 진행하고 시기가 무르익는 즉시 이를 수행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에 승선해 있는 해양대 실습생 가운데 일부가 추가로 귀국을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해양대 실습생 2명이 안전하게 귀국 중이며 남은 실습생 8명 중 일부도 하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안전한 귀국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협조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하선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내 디젤 가격이 갤런당 $5를 돌파하며 물류와 민생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를 과거 오일 쇼크를 모두 합친 것보다 심각한 역대 최악의 에너지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의 혈관이라 불리는 물류 현장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미국 내 평균 디젤 가격은 갤런당 $5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 달 만에 40%가 폭등한 수치로 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트럭 운전사들에겐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Right now it's crazy again. I just filled out my truck. It takes me like $800 to put 200 gallons. 문제는 디젤 가격 상승이 단순히 운송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디젤은 트랙터와 크레인 등 농업과 건설업 전반의 핵심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재의 공급 부족 규모가 과거의 위기들을 압도한다고 경고합니다. So the situation is, if we want to put in a context, this crisis, as it things stand now, 2 oil crises and 1 gas crisis put all together.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수록 공급망 전반에 파급 효과가 번지게 됩니다. 결국 식료품과 항공료 등 모든 생활 물가가 연쇄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So consumers should expect to pay more for their food, more for their transportation, airfare, you name it. This impacts all supply chains, and it's not just related directly to energy. Energy feeds into everything. 당장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정상화까지는 최소 넉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손된 에너지 시설 수리와 멈춰선 물류 사이클을 재가동하는 데 연쇄적인 시차가 발생합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게 주유소 가격 폭등은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정권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정치적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 사태에 따라 원유, 천연가스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자원 담당 장관들과 잇따라 회담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 유럽연합, 필리핀의 장관들을 화상이나 유선으로 만나 한국의 원유 수급이 불안정하면 주요 수출 대상국의 공급망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와 UAE 측에는 우리 기업들이 얀부양과 푸자이라항 등을 통해 원유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고, 최근 이란 공격으로 피해를 본 카타르 LNG 생산시설과 관련해 장기 도입 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카타르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중동 원유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다음 달이면 원유 재고가 바닥날 거란 4월 미기설에 정부가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비축유를 방출하고 나프타 수출도 제한하는 등 에너지 위기를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이 끊긴 가운데 국내 재고까지 바닥날 것이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계속 원유 물량은 도입될 것이라며 당장 위기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유사들이 이미 홍해 주변에서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섰고, 그 이전에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 배럴이 순차 공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과 다음 달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400만 배럴이 입고되고 나머지 물량은 다음 달 중순까지 차례로 들어오게 됩니다. 민간 재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중순에 비축해둔 원유 방출을 시작한다는 설명입니다. 일단 4월에 전반적으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 하지만 요거는 그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비축유를 통해서 4월에 저희가 수급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제품의 기초 원료로 쓰여 이른바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을 위해 수출 제한 카드도 검토 중입니다. 국내 정유사가 해외에 수출하는 나프타 물량을 제한해 국내로 물량을 돌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당초 다음 달 초로 우려됐던 석유화학업체의 공장 가동 중단 시점을 5월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외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그런 업체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 협조를 받아가지고 좀 긴급 수급 조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망 지원센터를 설치해 나프타와 요소 등 핵심 품목 40개의 수급 상황을 24시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우리 선박 이동 등을 위해 이란 측과 외교장관 통화를 추진했었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 장관은 이란 외교부 장관에게 중동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호르무즈 항행 안전 보장을 촉구하고 긴장 완화 조치를 함께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있는 한국인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고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안전 조치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중동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국인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19원으로 어제보다 0.12원가량 낮아졌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내림폭이 둔화된 가운데 휘발유 가격은 어제 오전 일시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816원으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고유가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17원대를 찍으며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6%대 급락하면서 5,5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5%대 급락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504원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이내 1,520원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오후 3시 반에도 1,517원 선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 유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싱가포르 시장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배도 넘게 오른 상황에서 중동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지난주 말부터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또 올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지금 채권 시장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의 추가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더 악화하면 환율이 어느 선까지 치솟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RIA 계좌가 나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환율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6% 넘게 급락해 5,400선을 간신히 지켰고 코스닥 지수도 5%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저 6에서 7%대 하락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중동 사태가 지금 끝나더라도 에너지 수급이 정상화되기까지 적어도 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Two oil crises and one gas crisis put all together. And, if I may, not only oil and gas, some of the vital arteries of the global economy, such as petrochemical, such as fertilizers, such as sulfur, such as helium. 대외 변수에 약한 우리 금융시장은 당분간 방향성을 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합동감식도 유가족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불이 난 안전공업 본사로 들어갑니다. 압수수색 나오신 거예요? 오늘 뭐 압수하시러 오셨나요? 경찰과 노동당국이 대전 문평동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안전공업 대표 등 임직원 10명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임직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60명이 투입돼 안전과 소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원인, 이후에 화재가 급격하게 연소된 부분,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대피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됐던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각도로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감식도 진행됐습니다. 감식에는 유족 대표 2명도 참관했습니다. 유력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공장 1층과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장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1층 가공 라인에 대해서 시설물 또는 구조물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볼 거고요. 또한 그 피해자분들이 많이 발견되신 휴게 시설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감식하겠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압수물과 증거물 분석을 진행하면서 공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2년 전에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의 유가족이 대전 안전공업 화재 합동분향소와 사고 현장을 찾아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분향하며 재발 방지와 철저한 원인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발생한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그 유족들이 대전 안전공업 참사 희생자의 분향소와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며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사전에 예방되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희생자가 났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제발 한 명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는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연이틀 합동 분향소를 찾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헬스장 증개 측의 불법성과 작업장 내 안전관리 소홀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뭐로 내가 말을 해야 돼, 유족들하고. 어떻게 한이 풀리겠어요. 분향소를 찾은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은 가족의 위패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사고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지인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혹시나는 마음으로 온 게 맞죠. 이름이 그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아침 일찍 분향한 뒤 유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하는 게 그나마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낸 비통함이 이곳 합동 분향소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짓누르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경북 영덕군 영덕읍 풍력발전단지에 있는 발전기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발전기 수리 작업을 하던 풍력발전기 공급업체 직원 4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1명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오전 9시쯤 발전기 날개, 이른바 블레이드 점검을 시작했고 사고 이후 연락이 끊겨 수색하던 중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 지 이틀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후속 입법과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국 싹쓸이를 노리는 정청래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대구시장 출마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한 민주당 지도부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경남 김해 봉화마을이었습니다. 꽃봉오리 움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며 눈물을 훔친 정청래 대표. 25년 전 노사모 활동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오래된 애칭으로 고인을 부르며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노장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검찰개혁도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편히 쉬시라는 말씀을 6월 지방선거에서 영남권까지 석권해 고인의 또 다른 신념인 지역주의 타파를 실현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구에 파란 깃발을 꽂아야 진정한 균형 발전의 문이 열린다며 민주진영의 TK 기수 김부겸 전 총리를 콕 집어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만이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입니다. 지도부가 일찌감치 공천장을 받아든 김경수, 김상욱 후보의 손을 잡고 험지 바닥을 다지는 사이 수도권의 경선 열기는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3인 결선에 오른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며 친명 재선 한준호 의원, 현직 김동연 지사와 진검승부를 벌일 채비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서울에선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과 나머지 5 후보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정책이 발표됐는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근거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장은 첫 번째 임무가 부동산 안정인데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정원호 후보는 소모적인 네거티브라고 반발하면서도 막공세는 자제했습니다. 집안 싸움 대신 오세훈 시장을 때리며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건데 부자 몸살이기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이진숙 예비후보가 이틀째 거센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희생을 언급하며 공관위 결정에 힘을 실은 가운데 서울시장은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전날 뜻밖의 컷오프를 당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천 배제는 민주주의 배신행위라며 재심 요구서까지 일사천리로 제출했습니다.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역시 컷오프된 6선 주호영 의원은 대구까지 찾아와 공정경선을 약속했던 장동혁 대표를 겨눴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막가파식 결정을 바로잡지 못하면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면서 묵인한 게 아니라면 즉시 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불사할지 촉각인데 대구에선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화약고가 된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 장동혁 대표는 자기 생각과 다른 결정이라면서도 공관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좀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생각을 좁히고 또 당을 위해서 필요한 희생이 있다면 서로 희생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막차 합류하며 파국을 면한 서울시장 경선은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까지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 달 18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장 후보는 한 주 빠른 내달 11일 확정되는데 주준 의원과 상대하는 박형준 시장은 부산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상경해 삭발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부산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삭발했던 김영환 충북지사는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문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저를 왜 컷오프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장 후보에서 컷오프된 김병욱 전 의원이 불복해 삭발하고 단식에 돌입하는 등 잡음은 전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전략적 재배치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관위가 손을 대는 곳마다 파열음이 인단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갈등은 쉽사리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논두렁식의 보도를 소환하면서 언론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면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막바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예고 없이 과거 뉴스 영상을 틉니다. 이른바 논두렁식의 사건의 배후에 원세훈 국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건 무도한 검찰만이 아니라면서 모렴치하고 사악한 언론이 흉기 같은 보도를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당신들도 언론입니까? SBS 당신들의 모렴치
그것이 알고 싶다. SBS의 간판 탐사 프로그램 제목을 인용한 건데 조폭 연루설을 바로잡으라는 청와대에 SBS 노동조합이 반민주적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반발한 걸 비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내에서도 조작보도 옹호라거나 적반하장이라는 등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대통령은 좌표 찍기와 허위 보도로 조리돌림을 당한 희생자라고 언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오보를 사과하라는 게 언론 탄압입니까? 유사한 경험을 했던 저로서는 동병상련을 느끼며 치가 떨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윽박지르기에 나섰다면서 사회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논란이 된 보도는 문재인 정부 위세가 극에 달했던 지난 2018년 방송됐다며 다른 구제 방법이 아닌 감성적 방식으로 나선 게 의아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언론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사가 곧바로 사과하는 것.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입니다. 당 미디어 특위도 긴급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SNS로 언론사를 압박하고 특정 PD의 실명까지 지목한 건 좌표 찍기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자와 PD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취재를 접는 날, 민주주의는 그날 무너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하며 3대 개혁을 천명했습니다. 검찰과 사법개혁 입법을 사실상 매듭지은 상황에서 다음 타깃은 언론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이 강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오늘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이 시원은 이 대통령이 SBS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 것은 권력을 이용해 사과를 강요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으로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열린 BTS 공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공연을 도심 한복판에서 여는 게 적절했는지, 통제 방식이 과하진 않았는지 등 질문을 남겼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BTS의 광화문 공연을 승인한 건 우리나라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K-팝의 본산, 뿌리인 이 광화문 혹은 서울, 대한민국이라는 걸 확신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효과가. 광화문 일대가 사실상 셧다운되면서 SNS에선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국가를 위해 개인이 불편을 감내할 수 있다는 정서가 더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도심을 K-팝의 무대로 만들었지만 공공공간을 둘러싼 논란이 함께 커진 셈입니다. 경찰과 서울시 등이 이번 공연에 투입한 인력만 10,000명 이상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만큼 서울의 안전관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과도한 통제로 이동 자체가 어려웠고 공연장 근처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이 시민의 일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번 BTS 공연 준비를 맡으면서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의 서울 도심 야경이 생중계됐습니다. 다만 공공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OTT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연은 무료였지만 부가가치는 플랫폼으로 쏠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이렇게 공연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시민들, 적어도 국내 행사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좀 무료로 중계가 되어야 했다고. 이번 광화문 공연은 단순한 아이돌 콘서트를 넘어 공공공간, 안전관리, 콘텐츠 산업 구조를 다시 묻게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 21일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처음 선보인 라이브 이벤트, 이 BTS의 컴백 공연이 어제 기준 넷플릭스 영화 부문 정상에 올랐습니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77개 나라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체코, 아일랜드 등 이 사이트에서 집계하는 모든 국가에서 3위 안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서울 등 곳곳에서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내일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7도, 대구 4도, 광주 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7도, 대전과 광주 19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부지방은 하늘이 흐려지겠고 제주도에는 늦은 밤부터 모레 낮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요즘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등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내륙은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산불을 예방하는 첫 번째는 산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집과 주변에 낙엽이나 가지들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고요. 불에 잘 탈 수 있는 건초나 건축 자재 등은 집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상용품을 준비해두고 대피할 때 각자 역할과 대피 장소를 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